코웨이 2021년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좀 바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2021년도 기업체들 실적이 매우 궁금해 가지고 열심히 분석해서 올리기에 바빴는데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좀 말이 좀 느리니까 1.5배속 보기는 국룰이다. 어느 유명 유튜브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를 좀 대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기왕에 하는 김에 저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으면은 기운이 나니까 구독, 좋아요 저도 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가 자율시청료 그런 거 하나 그 밑에 하단에 넣으시면 어떻겠어요? 라는 귀중한 아주 응원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또 넣어봤습니다. 저도 이런 부수입이 생긴다면야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좀 개면적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주가는 69,5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는 3,200원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장부 가격 대비는 현재 304%입니다. 크게 높게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생소하게 넷마블이 인수를 했죠. 코웨이를 25.08%고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또 외국계 투자기관인 것 같습니다. 임팩스 어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BNP 파리바스 어세트 유로계 같은데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전체 지분율은 무려 61.36%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수기에 대해서 미래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거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최대 주주인데 넷마블의 또 최대 주주는 방준혁 씨죠. 하이브의 대표인 BTS 하이브의 방사혁 씨인가요? 그분의 이분이 방준혁 씨가 형이래나 그렇죠. 뉴스 봤을 때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2조 8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8.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26.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 수수료를 변동비로 인식을 했는데요. 요거는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루풋이 3.7%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로는 그 대신 3.2% 하락했습니다. 스루풋율의 하락은 결국은 마진율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용은 5.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0으로서 전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들어오면은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3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년보다도 증가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독특하다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요. MC와 OE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을 하는데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5.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4.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하고는 좀 틀리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원가 회계상의 매출원가 재료비고요. 스루프 손익의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로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운영비용 중 그 인건비는 3,678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보다 15.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16명 증가했는데 2020년에 2019년보다도 한 1,500명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구웅진이 가지고 있던 렌탈 사업을 인수한 거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신규 인원을 흡수하다 보니까 평균 임금은 낮아졌었는데 다시 2021년에 와서 5,580만 원의 연봉으로 나왔습니다. 뭐 임금 인상률은 크게 그래서 의미가 없겠습니다. 어떤 특별 원인으로 그 직원들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가 1.9% 증가했고요. 판매 수수료가 좀 내려갔습니다. 가공비가 2019년 35%에서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공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일단 인식이 됩니다. 과연 그런지 또 추적해 보기로 하고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럼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P 회사가 기준으로 하는 재고 자산의 변동 기준과 그 다음에 Q 그 제가 스루프트의 기준으로 잡는 재고 자산 증감 기준 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에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을 봐서는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도 일치했고요. 그런데 이제 3단계에 와서 조금 문제가 보이네요. 이걸 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49억 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재고가 349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33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 18억 원이라는 돈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서 다 그 조각조각 모아서 가져온 금액인데 117억 원이 렌탈에서 재고자산 대체된 금액과 아까 그 렌탈 사업 인수를 하면서 가져온 그 재고를 합한 금액이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차감해 줘도 6억 4,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회사를 분석해 보지만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코웨이가 이거 안 맞는 거는 뭔가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로서는 추적할 능력은 없는 거고요. 사업 보고서 한개 내에서 다 추적하는 거니까 미루어서 생각해 볼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고라는 게 재고의 범위 내에서만 놀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만큼은 좀 불투명한 회사가 불투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나.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13.1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도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 추론은 이렇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떨어졌으면은 이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생략하고요. 총 자산 회전율이 0.87로 좀 떨어졌습니다. 일이 가장 이상적인 지수라고 한다면은 전년보다 0.0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수금 속도인데요. 6.9회전으로 증가를 했고 특이하게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좀 전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만은 17.2로서 본인들의 수금 속도보다도 납품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1차 산업 제품이라면은 공급자가 우위인 그런 시장이라고 하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그 정수기니까 정수기를 납품하는 원재료라면은 부품 납품 업체들이 많을 거다 말이죠. 근데 각과 같은 부품 업체들은 없다고 본다면 정책상 그 재고 회전율이 13회전뿐이 안 되는데 지급 속도가 17회전이라면은 납품하기도 전에 먼저 성금을 주고 사는 것도 엄청 많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원재료 가격을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장에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요, 내려간 것도 있고 또 상승한 것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연간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중 평균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 원재료 품목별 구매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일부는 나와 있으면 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작업을 해서 확인하기에는 좀 분석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 투입의 노력도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는 별 볼일 없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봐서 느낌상으로 컴프레시아가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아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만은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게 있어가지고 명쾌하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PBA, 아세이, 그 다음에 노즐 아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영어로 얘기하면 어셈블리겠죠. 조립품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아세이 아세이 한 거를 그냥 들여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어세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그냥 어셈블리라고 써도 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수준이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좀 언어 순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족 같은 얘기입니다만 제품 가격도 일반적으로 떨어진 게 더 많습니다. 청정기라는 것만 올라갔는데 핵심적인 정수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결국 생산성도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을 내렸어야 되는지, 경쟁이 심화된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제품 가격을 내려야 되니 협력업체 보고서 원재료 가격, 납품 가격도 좀 내려달라. 그 대신 돈을 빨리 주겠다. 매입 채무 회전율이 그렇게 높아진 걸 보면은
아마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는 좀 하락을 한 거죠.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4,67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이제 별도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39%, 그러나 전년보다 6.3% 하락한 실적입니다. 채권자한테 111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레버리지율은 내려간 것으로 된 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자율이 조금 그 변화가 심하네요. 꼭 그 1.5%는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이 됐는데 잠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69억 원 정도를 주주들이 가져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2623억 원이나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FEM 최종 555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8%로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1094%로 전년보다도 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도 11.98%로 성장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은요, 2021년도는 거의 연차 배당으로서 868억 원을 주주들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이 엄청 많이 가져갔네요. 연차 배당 및 중간 배당까지 해서 2,599억 원을 배당을 크게 했네요. 그리고 뭐 자기 주식이 있고 주식 선택권에 의해서 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요 금액은 아까 그 지표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한 4,673억 원이나 집행이 됐는데 종속기업의 1,000억 원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오히려 내려갔고요. 장기 금융 리스 채권, 이게 렌탈 사업 뭐 이거 하면서 독특하게 이제 금융 리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어떤 리스 채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매출을 통해서 2,1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장기 매출 채권이 급격히 좀 증가했는데요. 이것도 이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단기 계약의 어떤 렌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장기로 해줬기 때문에 이 장기가 이렇게 증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 코웨이가 어디 딴데 단품을 납품한다는 거로 비유를 해서 한번 그 내년도 플랜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실적이거든요. 2021년도가 이게 눈에 익은 대로 우리가 세로로 견적서 쓸 때처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재료비가 5% 상승할 거로 예상돼서 거의 8천억 원, 공장 경비가 가공비죠. 한 3,800억.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1조 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로, 이게 엄청 그 높은, 그런 금액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 비용도 5% 정도 상승하는 거로 견적을 구성을 한 다음에, 요 더한 거를 판매 원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2조이 아닌가 249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진 10%는 봐야 되겠어. 전년도 마진보다 10% 업된.
그래서 한 4,870억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납품을 290만 원 한 정도로 300만 원 가까이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견적을 냅니다. 이거를 좀 업세트 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거래가 진행이 된다면 가격 달라는 대로 주는 데는 없으니까 마음씨 좋은 구매자가 좋다. 290만 원까지 내가 결제를 받아내겠다. 해가지고 이게 성사된 납품 가격이라고 봅시다. 또는 경영진이 그 오너한테 최대 주주한테 승인받은 내년도 판매 목표 금액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스루풋의 요소만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매출 재료비가 5% 증가한다는 거로 예측을 하고 실적 스루풋률은 73%인데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재고 회전율만 13.1%인데 14%까지 좀 해보자. 14회전. 그러면 이제 증분율로는 7% 정도 하는 거로. 일단 1차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손익분기점 산식을 원용해서 만든 건데 운영비용도 5%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은 10% 정도 좀 업돼야 되지 않겠느냐, 인프레도 있고 등등 해서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2022년도에 목표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의 뭐 3조 원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뭐 그 전년도 실적도 있으니까 6% 정도 업해 가지고 파는 거니까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미약한 거고 마지노선 같은 정도고 실질적으로 한 3조 1천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교감이 되고 의견 교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납품하는 입장이라면은 이제 그 견적 전략으로서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A 플랜 B 플랜에서 나온 금액을 나열해서 그 표시한 게 아까 그 견적서에 죄송합니다. 쓴 표현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적서를 내면은 계약을 내고를 잘해서 290만 원에 계약을 한다. 계약을 한 이후에 돈을 더 벌고자 한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그 증분율이 비선형 함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선형함수, 비선형함수 전문적으로 제가 뭐 배운 건 아닙니다만은 감은 잡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뭐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번역서가 나온 것 중에서도 또 나오는 얘기가 돼가지고 간단하게 훑어본 내용이지만은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증분율로 그 매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그 비선형 함수를 적용한 매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290만 원의 계약이 됐더라도 343만 5천 원 꼴로 계약한 거로 추가 발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내년도 계획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2년도 코이에이의 매출 실적이 과연 얼마가 될지 1년 후나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건 결산이 빨리 나오는 대로 지금 뭐 1사분기뿐이 이제 안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는 거로 혼자서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그 제조업체를 얘기하더라도 SCM 공급사슬 경영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누가 책임질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거고요. 곁들여서 정치적인 측면까지, 정치 경제적인 면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이란 주식회사, 미국을 주식회사로 비유했을 때 공급사슬 경영을
중국과 디커플링해서 재장악하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요즘에 해석들이 되고 있죠. 이제 그 저인건비 시대는 지났고 로봇 자동화라든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싼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된 그런 경제적인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SCM이 중요하듯이 이 내부 관리에서도 공급 사슬, 그러니까 자재의 흐름이 공급 사슬 경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식에 의해서 해줄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물류 조직이라고 좀 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과 직접 물적 유통을 하고 또 이 물류팀과 영업과 직접 유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회계하고 주고받는 거로 이런 양식에 의해서 회계한테 주면은 기본 데이터를 교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생산이나 영업이나 회계한테 별도로 뭐 통보하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생산은 물류한테 알려주듯이 생산한테도 생산량을 알려줘야 이 제조 단가를 알아가지고 제조원가를 산출하든지 아니면 뭐 총평균법으로 대부분 할 테니까 특별히 뭐 알려주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영업에서 이제 이 회계한테 판매량을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자재 흐름을 위해서는 SCM 공급사슬 경영을 위해서라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책임질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만큼은 보장을 하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